인간 실격의 시작은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어떠한 남자가 전해봤던 사진 석장을 회상하며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나는 그 사나이의 사진을 석장 본 적이 있다. 지금 여기서 한 장의 사진은 그 사나이의 유년 시절과 가까운 10살 전으로 추정되는 사진인데, 얼핏 보면 귀엽게 웃고 있는 한 아이의 사진 같지만 자세히 보면 양손을 꽉 쥐고 서 있기 때문에, 즉 사람이라고 하면 주먹을 꽉 쥔 채 웃을 수 없기 때문에 괴상하고 무섭게 느껴지는 사진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은 고교 시절의 사진인지 대학 시절의 사진인지 그는 교복을 입고 있었으며 대단한 미남이었다. 이 사진에서도 역시 그 사나이는 웃고 있었지만, 이번 사진에서는 전의 사진과는 다르게 꽤 능숙한 웃음을 짓고 있었고, 뭔가 악몽 비슷한 섬뜩한 느낌이 느껴지기에 참 이상한 미남이라고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기괴하다고 느꼈던 세 번째 사진에서는 그 사나이의 나이를 짐작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머리가 희끗희끗했으며 몹시 더러운 방 한쪽에서 양손을 조이며, 이번엔 웃고 있지 않았다. 웃고 있지 않은 것을 넘어 그냥 아무런 표정이 없었고, 그냥 죽어가는 것 같은, 그것도 아니면 죽은 것 같은 정말 불길한 사진이었다. 여기서 이상한 것은 그뿐이 아니라 얼굴이 비교적 크게 찍혀 얼굴을 살펴볼수록 모든 것이 평범하다고 느끼지만, 정확히 말하면 표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인상조차 없다고 느껴지는 것이 특징이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눈을 뜨고 사진을 바라봐도 생각나지 않는 얼굴이었고, 사람 몸뚱이에다가 짐 끄는 말의 목이라도 갖다 붙이면 이런 인상이 되려나 하는 생각이 드는 몹시 섬뜩하고 역겨운 사진이었다. 인간 실격은 이렇게 석장의 사진을 가지고 각각의 시기를 수기로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후계에서 나로 돌아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부끄러운 많은 생애를 살아왔습니다. 저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1의 수기의 시작은 책 인간 실격의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한 문장, 부끄러운 많은 생애를 살아왔습니다 라는 자서전적이며 인생을 고백하는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조의 아버지는 아오머리의 정치가로 굉장한 부와 명예가 있는 인물이며, 요조는 이런 아버지의 아들로 10명 중에 형제 중 가장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주인공 요조는 타인과의 다른 감각을 가지고 있어 이로 인해 혼란스럽지 못해 발광할 지경의 상태, 또한 이로 인해 다른 사람과 제대로 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고 혼자 동떨어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요조는 인간에 대한 최후의 구애로 결국 어린 나이부터 자신의 체면을 버리고 일부러 멍청한 행동과 엉뚱한 행동을 하며 남들에게 웃음을 주는 광대 연기를 시작하게 되었죠. 여기서 요조가 얼마큼 믹살스러운 행동들을 했냐면, 한 번은 엉터리 음악에 맞춰 인디언 춤을 추고 사람들을 웃기기도 했으며, 또한 학교에서는 공부를 잘해 존경받는 것이 두려워 작문 수업에서 자신의 실패담, 예를 들어 가래 뱉은 곳에 오줌을 싸버렸다는 등 이런 이야기를 써서 사람들을 웃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요조는 아버지를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는데, 요조와 아버지의 관계성을 잘 보여주는 장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때 요조의 아버지가 도쿄로 출장을 갈 때 아이들에게 어떤 것이라도 괜찮으니 가지고 싶은 기념품이 있으면 돌아올 때 사주겠다고 말하며 가지고 싶은 선물을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형제들은 무엇이 가지고 싶다고 바로 말하는 반면, 요조는 제대로 말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이런 자신의 모습이 아버지에게 안 좋아 보인다고 생각하고, 아버지가 예전에 아이들에게 사자타를 사주고 싶다고 말한 기억을 떠올려 요조 자신은 가지고 싶지도 않은 사자타를 아이스러운 이미지를 위해, 그리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아버지의 방에서 몰래 아버지의 메모장에 사자탈이라고 적어놓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흥이 깨진 얼굴로 적지도 않으시고 수첩을 탁 덮으셨습니다. 이 무슨 실수람. 나는 아버지를 화나게 했다. 아버지의 복수는 틀림없이 끔찍할 거야. 늦기 전에 어떻게든 수습을 해야 할 텐데. 그날 밤 이불 속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생각하던 저는 살그머니 일어나 손님방에 가서 아버지가 아까 수첩을 집어넣으셨던 서랍을 열고 수첩을 꺼내 선물 목록이 기입된 곳을 찾아내 사자탈이라고 써두고 잤습니다. 저는 그 사자탈이 전혀 갖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버지가 그 사자탈을 저한테 사주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의 뜻을 따름으로써 아버지의 기분을 좋게 해드리고 싶은 일념에 한밤중에 감히 손님방에 몰래 숨어드는 모험을 감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저의 비상수단은 예상했던 대로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어린 시절 요조의 첫 번째 수기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시간이 흘러 어떤 청년이 되었을까요? 그 이야기는 두 번째 수기에서 시작합니다.
시간이 흘러 요조는 상처가 많았던 유소년기가 지나고 아오모리에 있는 중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때도 요조는 계속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요조는 익살꾼 행동도 능숙해져서 친구들 사이에서 재미있는 친구로 정설이 되어서 요조는 만족하며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에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조가 철봉 연습에서 계획적인 실패를 통해 친구들에게 웃음을 주고 있을 때 여기서 다케이치라는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어이, 너 일부러 그런 거지?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일부러 실패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도 아닌 다케이치한테 간파당할 거라곤 전혀 생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요조는 자신의 광대 연기를 눈치챈 친구로 인해 공포를 느끼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자신의 위기를 피하기 위해 다케이치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친해지게 되었고 요조의 집에서 다케이치한테 요조의 그림을 보게 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다케이치한테서 모든 여자가 너에게 홀딱 반할 거야. 라는 예언과 위대한 화가가 될 거야. 라는 예언, 이 두 가지 예언을 들었으며 요조는 이윽고 도쿄에 있는 고등학교로 상경하게 됐죠. 도쿄로 상경한 요조는 불량 학생 호리키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요조는 여기서 호리키의 권유로 인해 술과 담배 그리고 매춘부까지 죄악 사상에 빠져들게 되는 기점이 됩니다. 이에 대한 요조의 태도는 그저 그들은 전부 자신에게 추악하게 보이는 인간 세계의 굴레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술, 담배, 여자, 그런 것들이 인간에 대한 공포를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상당히 괜찮은 수단이라는 사실을 저도 이윽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수단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제 소유물을 모두 팔아치워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은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격한 변화 속에서 요조는 결국 다시 한번 인간 세계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 좌절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요조는 한 유부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며 가마쿠라라는 바다에 뛰어들며 동반 자살을 시도하죠. 그렇지만 불행인지 행운인지 요조만 자살을 실패해 살아남게 되고 요조는 자살 방조죄라는 제명으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요조는 기소유예가 되어 아버지와 거래 관계인 히라메라는 남자를 보증인으로 석방되지만 요조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며 혼란한 정신 상태는 지속됩니다. 지금 생각해도 콱 죽고 싶어집니다. 중학교 시절 저 바보 다케이치한테서 일부러 그랬지라는 말로 등에 칼을 맞아 지옥으로 굴러 떨어졌을 때의 느낌 이상이라고 해도 결코 과장이 아닌 기분이었습니다. 그 일과 이 일, 이 두 가지는 제 생애 연기 중 대실패의 기록입니다. 저는 기소유예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요조는 동반 자살이라는 사건으로 고등학교에서 퇴학당하고 무명의 만화작가가 되어 생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다케이치의 예언 중 하나는 들어맞았고 하나는 빗나갔습니다. 여자들이 쫓아다닐 거라는 불명예스러운 예언 쪽은 맞았습니다만 틀림없이 훌륭한 화가가 될 거라는 축복의 예언은 빗나갔습니다. 그리고 요조는 호리키의 집에 방문했을 때 시즈코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시즈코는 남편과 3년 전 사별을 겪고 어린 딸을 혼자 키우는 미혼모였는데 그녀는 돈이 부족한 요조에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월간 잡지의 연재 만화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일을 함께하던 중 두 사람은 서로에게 사랑을 느끼고 점차 동거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죠. 그리고 호리키는 이 둘에게 가끔씩 돈을 빌리고 요조에게 그 여성 편력을 끊어내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매장당할 거야 라는 진심 어린 충고를 하죠. 그리고 아직도 자신의 그림에 자신이 없던 요조는 여전히 불안감에 사로잡혀 술과 담배를 과하게 늘려가게 되고 그러던 중 어느 날 시즈코와 그녀의 딸이 나누는 행복한 대화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요조는 문득 만약 내가 없으면 두 사람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며 죄책감을 느껴 동거하던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행복한 거야. 이 사람들은 나 같은 멍청이가 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면 이제 곧 두 사람을 망쳐놓을 거야. 조촐한 행복, 착한 모녀에게 행복을. 저는 거기에 쭈그리고 앉아 합창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살금머니 문을 닫고 다시 긴자로 가서 다시는 그 아파트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그가 정착한 곳은 교바시의 마담이 있는 한 스탠드바였습니다. 그리고 요조는 거기서 볼품없는 자신에게 관심을 주고 술을 끊으라고 권하는 담배가게 아가씨 요시코를 만나게 되죠. 요조는 요시코의 순수한 매력에 끌려 그녀에게 고백하게 되고 그렇게 요조는 결혼해서 봄이 되면 둘이서 자전거를 타고 아오바 폭포를 보러 가야지라고 생각하며 그 자리에서 결혼을 결심합니다. 결혼하자. 그 때문에 나중에 아무리 큰 피해가 닥친다 해도
상관없어. 처녀의 아름다움이라는 건 바보 같은 시인들의 달콤하고 감상적인 환영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세상에 정말로 존재하는 것이었구나. 그렇게 둘은 스키지의 스미다강 근처에 있는 목조로 된 작은 2층 건물에 1층에 방을 얻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때 요조는 중독이었던 술도 점차 끊으며 만화 그리기에 정성을 쏟았고 때로는 저녁에 영화도 함께 보며 그리고 다방 같은 곳을 들리기도 했습니다. 화분을 사기도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시기의 요조는 나도 어쩌면 차차 인간다운 것이 되어 비참하게 죽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닐까? 라는 달콤한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요조와 요시코는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요시코가 성폭행을 당하는 일입니다. 요시코에게 성폭행을 한 상대는 요조에게 종종 만화를 의뢰했던 한 상인이었고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한 요조는 다시 한번 처참한 공포에 사로잡히며 수면제를 이용해 자살 시도를 합니다. 요조의 자살 시도는 이번에도 역시 또 실패하게 되어 생을 이어가지만 여자가 없는 곳으로 갈 거야 라는 말과 함께 도쿄를 떠나게 되죠. 그렇지만 치유되지 않은 요조의 삶에 대한 괴로움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알코올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몸까지 약해지게 되고 대설이 내리는 어느 날 밤 도쿄에서 각혈을 하게 됩니다. 약국에서 처방받은 모르핀으로 인해 요조의 건강 상태가 금방 회복되었지만 요조는 모르핀에 맞들린 나머지 여러 번 남용하다 결국 모르핀 중독까지 걸리게 되고 모르핀의 외상값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견디지 못한 요조는 스스로 친가의 상황을 설명하고 돈을 빌려달라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지옥, 이 지옥에서 도망칠 최후의 수단. 이번에도 실패하면 이제는 목을 매는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내기에 걸정도의 결의를 가지고 저는 고향에 계신 아버지에게 긴 편지를 써서 제 사정을 전부 고백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한층 더 나빠져서 아무리 기다려도 답장이 오지 않자 그로 인한 초조와 불안 때문에 오히려 약의 양이 늘어나 버렸습니다. 연락을 받은 듯한 친가는 인수인 남자와 호리키를 요조에게 보냈고 이 둘은 요조에게 병원에 가자고 제안하지만 요조가 가게 된 병원은 요양소가 아닌 정신병원이었고 남들의 자신을 미치 광이로 본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인간 세계로부터 실격당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 후 수개월 동안 입원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이 요조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게 됩니다. 진정한 폐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 저는 점점 더 얼간이가 되어갔습니다. 아버님이 이제 안 계신다. 내 마음에서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던 그 그립고도 무서운 존재가 이제 안 계신다. 제 고뇌의 항아리가 텅 빈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제 고뇌의 항아리가 공연히 무거웠던 것은 아버지 탓이 아닐까 하는 생각조차 들었습니다. 모든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고뇌할 능력조차도 상실했습니다. 몇 개월의 입원 생활 끝에 병원에서 나온 요조는 노파에게 희롱당하며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요조는 실제 나이 27살이었지만 머리도 하얗게 새어버린 바람에 40 이상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죽음을 기다리며 제3의 수기는 끝이 납니다. 인간 실격. 이제 전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후기에서 마담과 만나 소설의 소재로 제공받은 요조의 수기와 사진을 보고 그 기괴함에 열중합니다. 그리고 마담은 요조의 생사를 잘 알 수 없지만 10년 전 공습이 있었고 가게의 주소로 받은 그의 수기 노트와 사진 등의 소포를 통해 요조의 죽음을 짐작했고 그리고 그녀는 요조의 문제는 요조 아버지의 잘못이라 하고는 요조에게 아주 순수하고 눈치가 빠르고 술만 마시지 않는다면 아니 술을 마셔도 참 착한 아이였어요 라고 회상하며 소설은 막을 내립니다. 이제 인간 실격 줄거리 정리는 끝이 났습니다. 혹시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다음 영상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